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예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맹자 글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긴 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맹자의 그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글이고, 맹자가 굉장히 뭐랄까, 그 시대에 느끼는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도자가 말하기를 이제 맹자에 대해서 말한 거죠. 선생님, 주변 사람들이, 외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말을 너무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감히 묻건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맹자가 대답하는데 여기 호변제리요. 자, 이 글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말 같은 거 대답할 때 그 사람의 이렇게 뭐랄까 어세, 말의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맹자가 탁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어찌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자,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맨 끝날 때, 이 장이 끝날 때도 맹자가 또 거듭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는가로 또 끝납니다. 이 장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해석할 때 그냥 이렇게 아닌데 나는 변론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맹자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찌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어쩔 수 없는 거를 이제 들어보는 거죠. 자, 부여 부득이하로다. 내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끝나요. 여기 호변제리요 여 부득이하로다. 이렇게 끝나요. 천하가 유지하는 것이 오래되었으니 천하가 이렇게 생한다. 그래서 천하가 유지되는 것이 오래되었으니 여기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한 번 나라가 다스려지고 한 번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여러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일음 이런 것도 있죠. 일음 일양, 일음 일양, 일음 일양지위 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역에서 자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음양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의 치와 하나의 나 이렇게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한 번 음이 되었다가 한 번 양이 되었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은 생민이다. 백성을 소생케 하는 거.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지는 것은 기화의 성과 쇠와 인사의 득과 실이 반복해서 서로 이렇게 찾는 것이니 이것은 이치의 일반적인 것이다. 요의 시대 당에서는 요임금 시대 시절에서는 수가 역행해가지고 막 홍수 막 지고 그때는 홍수가 7년 홍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 가운데 이 중국으로 하지 말고 국중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나라 가운데로 범람이란 말 그대로 지금도 쓰잖아요. 그래서 뱀과 용이 용은 뭐를 말하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그냥 어떠한 그런 파충류 같은 것들이 거지하고 자 땅들이 습해지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짐승들이 털을 닦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처 활발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 아랫 지역에 사는 사람은 둥지를 틀고, 예.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굴을 예, 만들으니, 예. 서전에 말하기를 홍수 경여라 하니, 예. 홍수가 예, 커다란 물이 나를 예, 경계하게 했다라고 하니, 홍수라고 하는 것은 예, 물이 많이 내리는 거다. 우리 지금도 쓰잖아요, 그죠? 홍수. 예. 이게 잠깐만. 예. 수역행은 하류 지역이 막히는 거로 수가 역류해서 옆으로 넘쳐나는 거다. 우리가 막 저거 하면 옛날에 한강 지역으로도 경기도 쪽으로서 비가 많이 오면은 예, 하류에서 막 토사들이 쌓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잠실 여의도 막 이런 잠실 쪽으로 해서 막 물이 막 넘쳐갔거든요. 지금은 한강도 다 수로 공사를 다 하고 그랬기 때문에 물이 그런 일은 없죠. 예. 하는 하지요, 상은 고지다. 예, 영굴은 예, 예를 들어서 예, 굴을 말하는 거다. 선은 우서 대우모에 예, 말한다. 예, 우서 대우모 이렇게. 홍수는 예, 홍동무예지수다. 예, 그냥 정말로 물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고, 예, 이 애라고 하는 것은 물가 경계가 없을 정도의 물이다라는 거죠. 예.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다. 예, 이것은 한번 혼란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서전에 보면 이 말이 그대로 다 나와요. 예. 우가 치수를 잘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우 아버지한테 시켰어요. 우 아버지한테 시켰는데 3년 동안 일을 맡겼는데 일을 못했어요. 진짜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방을 해버리고 아들을 쓴 거예요. 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우가 잘을 해가지고 예, 땅을 파가지고 우가 땅을 파서 바다 쪽으로 그것을 예, 물줄기를 텄고, 자, 사룡을 몰아가지고서 저지대, 그러니까 일종의 습지대 같은 경우로 사룡을 예를 들어서 뱀이라든가 용 같은 거, 교룡 같은 것들을 물으신데 수가 요게 여러분 요 글이 굉장히 잘 쓴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유지중행하니 수가 땅 가운데로 말미암아 비로소 물길이 이제 잡혔다는 거죠. 강한 하하니, 이게 4개의 큰 강이에요. 중국의 강회 하하니 바로 이것이다. 험저가 이렇게 이제 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흑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멀어지고, 조수가 새와 짐승이 사람을 해치던 것들이 사라진 연후에 사람이 평토를 토가 평평해진 것. 여기서 보면 험저잖아요. 험저가 평평해졌다는 거죠. 땅이 이렇게 잘 다듬어진 것을 얻어서 거처하게 됐다. 그래서 서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평천성. 이거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뭐 외우시면 좋고, 땅이 평평해짐에 하늘이 이루어졌다. 지평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 서전에 나가면 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그러니까 하늘이 평평해짐에, 잘 다스려짐에, 자, 여기서도 여러분, 하늘이 이루어졌다를 뒤에 쓴 거예요. 땅이 평평해지고 나서야 사람이 하는
사람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잘 이루고 나서 하늘이 그 원리가 이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명한 평성이라는 글자, 요 평성이라는 글자를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면 이 평성 어디서 들었습니까? 평성. 이런 얘기하면 잘못하면 지나가는 길에 하는 얘기니까 일본의 현재 지금 천황이라고 그러죠? 지금 천황의 연호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서전에서 평성 이런 식으로. 굴지는 자 옹색한 것을 파헤쳐서 내모는 거다. 저는 그 연못에 풀이 자라는 것이니까 요즘 말하면 습지대죠. 지중은 그 양쪽의 물가지간의 그것을 말하는 거다. 험저는 수가 범람한 것을 말하는 거다. 원은 떨쳐버리는 거다. 소는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번 다스려졌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요순이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맹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라이트죠. 성인의 도가 쇠해서 성인의 도가 쇠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폭이라고 있잖아요. 폭군. 사나울 폭. 근데 그렇게 읽어도 되고 저는 자꾸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포라고 해요. 포군. 포군이 대작하여. 자,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시를 파헤쳐, 궁시를 무너뜨려서 아주 더러운 연못으로 만들어서 사치하는 거죠. 백성들이 자 편안하게 숨 쉴 바가 없어서 밭을 버리고서 그렇게 했고 이제 궁시를 파괴해서 연못을 만들고 밭을 망가뜨려서 자기 정원으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을 풍족하게 하지 못하고 자 여기서 사설포행이 또 일어나서 그 유명한 맹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인 거예요. 사설포행. 사설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정설이 아닌 잘못된 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설과 난폭한 어떠한 행위들이 또 일어나서 원유, 오지, 폐택들이 많아지고 금수가 또다시 일어나니 주나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주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또 크게 어지럽혀졌다. 처음에 요순 시절 때는 요임금 때는 홍수 때문에 한번 천하가 어지러웠다면은 이제는 주 때에 이르러서는 그게 아니라 사설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설. 특히 포구는 이름 하나라 때의 태강, 이거 잘못 찍었네요. 공각, 이규. 서전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나라 때는 무울과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궁실은 백성이 거처하는 거다. 여기서는 꼭 왕궁이라 해석할 때서 백성들을 자기 집을 헐어가지고 왕이 자기 왕궁을 헐어가지고서 연못을 만들 리는 없죠. 백성들의 사는 데를 쫓은 다음에 그 집들을 부셔가지고서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거하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걸 궁걸로 해석하면 좀 무리가 따라요. 그죠? 폐는 초목이 자라는 바요. 택은 물이 모이는 곳이다. 요순이 돌아가신 뒤로 여기에 이르기까지 치와 난이 한 번은 아니니 주에 이르러서 크게 어지럽혀졌다. 한 번 또 크게 어지럽혀졌다. 이렇게 이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 내용은 의미가 중요하지 여러분 해석하는 데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주공이 무왕을 도우셔서 주공은 무왕의 동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공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무왕도 자기 동생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를
죽이고, 자, 엄 땅을 침략한, 이거 엄도 지명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저는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야? 그럼 여기는 벌이라고 하는 건 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을 치는데 3년이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느낌으로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구나. 엄 땅을 공격하는 3년 만에 이런 소리예요. 3년 만에 그 임금을 죽이고, 자, 비렴을 이게는 자 이것도 느낌으로 이건 몰다잖아요. 어디로 몰다, 말을 어디로 몰아갔다 이런 소리죠. 비렴을 몰았다. 요 어느 뭐뭐새니까 바다 한 구석으로 비렴을 몰아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우리가 느낌으로 비렴이라고 하는 것은 엄 땅의 어떠한 그 실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멸국한 것이 거의 50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50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 예전에는 그 제후국 가운데에서 큰 제후국이 있는 반면에 그 제후국에 복속되어져 있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노나라도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큰 나라는 아닌데 노나라에도 노나라 주변에 복속되어져 있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라에 해당되는 부족 단위의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호표는 호랑이야, 표범과 그 물소와 코끼리를 몰아가지고 멀리 하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니, 자, 서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실에서 비현제라 문왕모여 비승제라 무왕열이여 개우와 후이나사대 함의정 무결이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것이 고문체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전형적인 고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문이 뭐냐? 논어가 고문이냐? 맹자가 고문이냐? 고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논어나 맹자 이런 책들, 장자, 노자 이런 책들을 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문을 정의했을 때는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서전의 문체, 그리고 춘추자전의 문체, 그리고 시전 같은 거 이게 고문체예요. 이게 고문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는 큰 뜻에서 보면 논어 맹자도 고문이죠. 그 진나라 그 이전의 글들은 고문이라고 그러는데 맹자의 문체로는 조금 달라요. 맹자도 글을 다 풀어 쓴 거예요. 이런 식, 전부 다. 그러면 이게 바로 고문체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한문의 뜻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고문을 공부를 합니다. 고문체를. 그 텍스트로서 가장 좋은 책이 서전이에요. 그 다음에 시전, 그리고 춘추자전. 이런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고문체를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체를 익히고 나서 이제 논어나 맹자를 보면은 굉장히 글이 쉽죠. 자, 비현제라 크게 드러났다. 문왕의 어떠한 법이요. 문왕의 법이요. 크게 드러났다. 이것도 일종의 반어법이죠. 문왕의 법이 크게 드러났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말을 비현자를 딱 먼저 썼다고 하는 거. 이게 글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너무 지나치게 편의하게 쓰면요. 글이 읽는 사람이 재미가 없습니다. 담담하게 글을 쓰면은 지루해요. 글이라고 하는 건 때로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해서 물살이 빨라지고 천천히 갈 때는 아주 천천히 유연하게 끌고 가고 너무 예를 들어서 도구법이라든가 반어법이라든가 서류법 같은 거 너무 많이 쓰면 정신이 또 사나워져요. 또 글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탕탕어다 그 요순지 덕야열했잖아요. 탕탕어 비현제라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비승전 아주 크게 계승했도다. 무왕의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왕의 업적이요 이런 소리예요. 여기서는 비현재, 요거는 일종의 덕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문왕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여기서 열은 뭐냐면 행위, 업적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업적, 예. 업적으로서. 예. 자, 그래서 그 업적을 바로 누구의 업적이냐면 이 문왕의 법도를 현실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계승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계아 후인하세 우리 자 이것도 굉장히 친밀한 뜻이에요. 우계 후인하사대 이렇게 하지 않고 아자를 우리 후인들 후세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보호하사 할 때 이 우자에 돕다 그리고 열어주었다. 모두 한결 모두 다 흠결이 바로 흠결이 없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대하면은 낯설어요. 자, 낯설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글에 담겨져 있는 그 문화가 지금 우리 문화하고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한 번 보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 보면은 친숙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옛날 사람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야 돼요.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한의학을 됐을 때 얼마나 낯설었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쇠뇌당하니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글이 어렵고 낯설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한 번, 10번, 20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문화 속에 그냥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동서양을 떠나서 고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도 했지만 칸트를 공부한다. 칸트 책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칸트의 전공이 되겠다면 칸트 책 처음부터 다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철학적 어떠한 논쟁거리만 뽑아서 할 게 아니라 칸트의 그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외워야 돼요. 큰 줄거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전공자라고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은 동방의 나라다. 주임금을 도와서 학정을 일삼던 곳이다. 비렴은 주임금이 총애하던 신하다. 패신, 행신 다 나쁜 뜻이라고 그랬죠. 59은 주무리로서 백성을 학정을 일삼던 자다. 선은 주서편, 주서의 군하의 편을 말하는 것이다. 비는 크다, 혀는 밝다, 모는 이 모자는 같은 뜻이에요. 승은 계승하다, 열은 광이다. 자, 업적이 드러났다, 아주 밝아졌다 이런 소리예요. 우는 돕는다, 개는 열다, 결은 무너진다. 이것은 또 한 번 다스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맹자가 말하고 싶어.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쇠쇠도미하야 사설포행이 유작하야 신시기군자 유지하며 자식이보자 유지하니라. 차는 주실 동천지운이 또 한 번 어지러워졌다. 자, 세상이 이 유명한 말이에요. 사설 쇠쇠도미하야 사설포행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인용이 돼요. 조선시대 문집들 같은 거, 맨날 이 얘기가 쇠설도미야, 사설포행이라는 말이 하나의 레파토리예요. 자, 세상이 쇠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거예요. 기운이 쇠약해져서 왕도, 임금이 실천하는 정치적 도리가, 올바른 도리가 거의 미약해졌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사설이 소위 말해서 그 맹자가 말하는 이단이죠. 올바르지 않은 설과 포행이 난폭한 행위들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이 결과가 뭐냐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죠. 이 결과가 바로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는 자가 있고 자식으로서 그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인륜이 그냥 완전히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쇠쇠도미와 사설포행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나라 왕실이 동천의 뒤에 발생되어진 것이니 이것도 한번 어지러웠다. 주나라가 이렇게 동천된 게 평왕 때예요. 평왕이라는 사람이 이 평왕의 아버지가 유왕이라는 유왕이 있었고 요 아들이 여왕이에요.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춘추는 바로 이 춘추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춘추의 시작. 이 평왕에서부터 이 동주 시대에서부터.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를 서주 시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동주 시대예요. 호경에서 아마 낙양인가 아마 천도를 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중국 왕실이 엄청난 그 주나라가 혼란을 겪게 돼요. 유왕은 그 뭐랄까 그 일종의 그 암군이죠. 어두운 인군이었어요. 부인이 그 왕비가 그 신우였는데 신땅의 여자였는데 그 어디에 전쟁을 났다가 그 포사라는 이쁜 여자로 알아요. 그 오랑캐를 중국 입장에서는 오랑캐 땅에가 정벌하러 갔다가 거기서 포사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 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왕비를 내쫓으니까 그 비가 자기 그 신땅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나가지고 그 신우가 그 아버지가 왕비의 아버지가 그 어떤 변방에 또 견룡 오랑캐와 합작을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평왕이 비교적 정치를 잘 했어요. 그냥 한 7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80점. 그래서 후세 평가는 비교적 했던데 주자가 통렬히 비판을 합니다. 이 평왕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 유왕의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춘추 대의라는 거죠. 근데 이 여왕 또한 형편없는 임금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왕실이 무너지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춘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천자가 약해지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제후의 힘을 빌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이 주나라 왕실을 이렇게 동천할 때 오랑캐 갔을 때 처음으로 도움을 준 나라가 이 진나라예요. 진나라가 드디어 역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주나라를 도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진나라도 비로소 분봉을 받아가지고서 제후가 됩니다. 완전히 정식적으로 제후가 됩니다. 공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무섭게 걱정을 하셔서 두려워해서 춘추를 지었다. 요거 뒤에가 나오는데 공자 구하사 춘추를 지었다.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이게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춘추를 지은 거는. 자, 근데 공자는 일개 서생이잖아요. 공자가 뛰어난 그것은 육아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자가 대단한 성현이고 이러지만은 공자는 그 신분으로서 말하면은 이 위로서 말하면은 그냥 선비예요. 일개의 선비예요. 그러나 덕으로서 말하면은 성인이죠. 이거를 자 성인이 뭐죠?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왕이 안 됐잖아요. 현실에 있어서는 선비죠. 그런데 천자의 일인데 일개 서생이 천자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공자가 뭐라면 지하자도 기유 춘추이며 제하자도 기유 춘추라고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맹자는 공자보다 100여 년 뒤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같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맹자가 썼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의
그 춘추의 그 저술을 하는 데 있어 관여한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로서 우리가 이거는 문헌적인 얘기죠. 문헌적인 고찰이죠. 그 정확한 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맹자가 그 거의 동시대에 있는 후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공자가 춘추를 그러니까 춘추라는 책이 원래 노나라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편패를 한 거예요. 어떤 글은 올리고 어떤 글은 깎아내리고 거기에 공자가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라 그래요. 다듬었다. 고쳤다. 이런 뜻이에요. 공자가 처음부터 생으로 완전히 춘추라는 책을 만든 게 아니고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책인데 공자가 그것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하자, 죄하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천자의 일인데 일개 서생이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월권 행사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추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호시가르대 중리가 춘추를 지어서 만왕의 법으로서 삼았다. 네, 후전 용례와 명덕 그 토제가 그 대요는 모두 천자의 일이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후전 대요 용례라는 게 나와요. 이게 후전 용례가 뭐냐? 여기 그 맹자의 각주 책이 있는 것, 각주가 있는 데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건 그냥 큰 틀. 그 그러니까 고요모에 보면은 고요모라는 책 편명에 보면은 천서유전하고 요거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천서유전하고 그 전이 5개가 있다 그래요. 또 천질유래하고 하늘의 질서에 예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오용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기서 전과 예를 따와서 전과 예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전을 두텁게 하고 예를 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늘의 그러니까 후전 용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법이라든가 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한 하늘이 우리한테 보여준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늘이 우리한테 보여줬습니까? 예를 우리가 하늘이 보여줬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매일 하늘을 보고 살지만 하늘이 뭔지를 몰라요. 누가 아느냐? 성인이 아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 성인이 하늘을 알아가지고 하늘을 보고서 그것을 법으로 삼고 예로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 서문에 제가 주자 서문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내포해서 해요. 천필명지예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명에서. 이류 총명예지 능징지서성자 추러기간쪽 천필명지. 하늘이 왜 명해요? 하늘이 어떻게 명합니까? 명하지 않죠. 성인이 아는 거예요. 하늘의 도리, 하늘을 보고 질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서유전, 천질유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멋있는 발상이죠. 여러분 하늘이 말을 합니까? 하늘이 우리 사람한테 어떤 뜻을 명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성인을 통해서 성인은 그러니까 하늘의 메신저죠. 일종의. 그래서 명덕과 덕을 명하는 것과 죄를 토벌하는 것이 모두 그 대요가 천재의 일이었다. 그래서 공자를 아는 자는 이 책에 지은 이유가 인요고 횡류하고 횡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이 막 넘쳐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혼탁해진 거예요. 그 혼탁한 가운데에 그 인간의 어떠한 욕심을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자 기멸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류가 없어진 상태에서 천리를 두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아린욕이 존천리가 바로 맹자의 그 가르침이에요. 맹자에는 2가지 큰 사상이 있는데 존왕양이 사상, 그러니까 왕도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 자 여기서도 아린욕이 존천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칭되는 똑같은 맹자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아린욕이 존천리예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인욕을 막는다, 천리를 둔다, 이것이 두 가지 일이냐? 사실은 두 가지 일은 아니에요. 예. 인욕을 막으면은 천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예. 그래서 후세를 위한 생각이 지극히 심하고 원대하다. 예. 죄 공자자는, 자, 이거는 또 공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자가 춘추를 지은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자들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무기유의, 천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서 이런 소리죠. 천자의 자리가 없으면서 240년의 남면의 권을 가탁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다. 예,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예, 무기유의 탑 200. 이게 춘추에 그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간이에요. 242년이. 이게 남면직원이 뭡니까? 남면직원. 남면은 천자를 뜻하는 거예요. 예. 천자의, 여기 뭐죠? 이거는 권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여기는 권력의 뜻이 아니고 권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우리가 권을 배웠죠? 권은 저울이라고. 일개서생이 천자의 어쩔 수 없는 천자를 대신한 권도로서 행한 것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춘추를 우리가 이해하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 공자가 춘추를 저술한 것은 부득이한 거다.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서서 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자의 권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자를 비판하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천자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난신적자로 하여금 그 욕심을 제어하고, 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흐트러게 그냥 하는 거죠. 방일함을 얻지 못하게 하니, 즉 그들이 두려워했다. 난신적자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운한위 주자죠. 내가 이르건대, 공자가 춘추를 작해서, 자, 그 난적들을 토벌하시니 바로 이것이 그 치에 이르는 법이 만세에 드리워지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한번 다스려진 것이다. 공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모르지만 맹자가 봤을 때 이것도 한번 천하가 올바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법도를 남긴 것 또한 올바른 다스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가운데는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 장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주석에 나온 지하자도 기유 춘추호며 죄하자도 읽기도 참 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몇 번 읽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춘추에 관한 그 근저의 여러 가지 내용들, 춘추는 여기에서도 말했듯이, 주자도 말했듯이 춘추는 천자의 살이다, 일이다. 그러니까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책인데 그 공자가 생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엮은 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록물들을 공자의 시각에 의해서 다시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비교적 현실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후세에는 공자가 춘추를 짓지 않았다, 이런 것 같은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고증하기에 의해서. 그러나 맹자의 글에 보면 이거 뒤에 가면 나오거든. 지하자도 기유 춘추오며 죄하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봤을 때는 거의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애는 막 100년, 200년은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500년, 1000년씩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적 이것은 공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맹자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고 봐야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헌적인 고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하고 관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맹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 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 아린요고 존철리 이 사상 그리고 자, 공자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공자는 왜 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육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왕이 부동해서 밝은 임금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순, 의와 같은 임금이 만일의 경우 통치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공자한테 선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진한 육아들의 사고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난면지권, 천자의 그 권도로서 자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총 집합해가지고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맹자를 배우는데 결국은 아린요기 존철리 사상, 그리고 존왕양이, 이거는 그 중국 중화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존 조통 관계없이 맹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맹자의 이와 같은 것들은 좋다 나쁘다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맹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맹자가 후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